본 강연은 이제 서울시 주최 그리고 배령가옥 주관, 렉터스 공동기획 그리고 촬영의 담당러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번 강연은 렉터스 창작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로 강연과 전시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3D 기술의 발전으로 디자이너와 아티스트 창작은 이제 작은 오브제 S부터 이제 논스케일의 X까지 다양한 규모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희 렉터스는 이러한 다양한 스케일의 작품과 제작의 뒷이야기를 창작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은 창작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S, M, L, X라지의 스케일로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S는 물성이나 형태, M은 가구나 오브제, L은 건물과 파빌리온, X라지는 가상공간과 VR, AR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사님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창작자의 영감이 되고 새로운 창작자로 연속적인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첫 강연을 진행해 주실 팀은 스터프 팀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스터프 디자인이고요. 이번 강연의 첫 번째 연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터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처럼 저희는 이것저것을 하는 집단이고요. 작게는 물성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공간을 거쳐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디자인적인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총 6명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고요. 이 사진의 배경에 보이는 공장 셔터들이 질비한 을지로에 작업실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스터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6명이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점인데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에서부터 인테리어, 전시 디자인, 심지어는 메타버스 디자이너랑 유학 중인 멤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관심과 능력을 가진 멤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스터프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지고 활동한 지는 이제 만 3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고요. 순수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한 어떤 탐구에서부터 공모전이나 전시 참여, 그리고 작품 판매까지 이어진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고, 현재도 12월에 오픈될 모던 그로테스크라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6명이 모두 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운영 방식에도 좀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할 때마다 그 프로젝트에 가장 관심 있는 멤버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좀 출중한 멤버가 스스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서 프로젝트를 이제 리딩하는 방식으로 저희 조직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5작품 또한 그 프로젝트의 피행을 맡았던 멤버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스터프 디자인의 시작을 알렸던 베스밤 시리즈의 PM 김균철 군이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베스밤 프로젝트 PM을 맡았던 김균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베스밤 프로젝트는 콘크리트 거푸집을 이제 베스밤으로 활용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거푸집이 이제 콘크리트 표면에 그 텍스처를 남긴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질 특성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베스밤이랑 거푸집 관련해서 후보군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소금도 있었고요, 점토 같은 것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베스밤을 이제 고르게 된 이유가 베스밤 자체가 이제 강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각이나 샌딩 같이 가공이 가능하고, 또 베스밤을 녹였을 때 효과, 향기 같은 거라든지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이제 심미적으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기존에 그 거푸집이 가지고 있었던 형태적이나 어떤 제거에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의 한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을 좀 극복하고자 베스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소금으로 처음에 텍스처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원했던 강성이나 뭔가 텍스처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갔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스밤을 만드는데 저희가 활용했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베스밤을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로 조각을 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베스밤을 만들고 샌딩 같은 강성이 나오기 때문에 샌딩 같은 작업을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소 작업처럼 베스밤을 이렇게 덧붙여가면서 형태감을 잡는 방법을 총 세 가지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밤 자체가 어떤 좀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녹는 과정 자체도 좀 아카이브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이때 좀 첫 번째 프로젝트다 보니까 긴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런 형태의 스툴을 디자인했었는데요. 사실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베스밤 거푸집의 어떤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험했던 프로젝트였고, 이렇게 우연적인 곡선이랑 그다음 텍스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그 촬영을 세차장에서 했었는데, 세차장의 그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수압이랑 뭐 여러 가지로 그 분위기가 잘 어울렸었던 것 같고, 저희가 또 영상 촬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도 저희가 완성품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테이크로 끝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부담감 때문에 조금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다 원테이크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앉는 장면까지. 이게 저희가 조명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가져간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서 지금 조명을 이용. 남들 다 채차고 있는데 저는 원테이크로 끝냈던 거고요. 네, 그 다음번에는 처음에는 이제 형태적인 그런 시도로 이제 베스밤을 조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스밤이 물레 녹아서 없어지는 부피를 좀 고려하기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두 번째도 스툴을 했었고요. 이제 베스밤을 조각을 해가지고 샌딩이랑 이런 것들 사용해서 그 정확히 기능을 하는 베스밤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들어가는 접한 부분을 공률을 계산한다든지 폭을 계산한다든지 해서 이제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넣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때도 이제 야외에서 촬영해가지고 조명이 별로 안 좋은데, 네, 거칠어 보여도 실제로 앉으면 되게 편안한 스토리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촛대를 디자인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라지는 부피에 대한 그 형태를 기능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아예 디자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원통형 베스밤을 제작을 해서 완벽하게 샌딩이랑 원하는 모양을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지는 베스밤들을 우연히 부서지는 그 형태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이제 미적으로도 활용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사진 보시면은 뭔가 완성된 모습도 중요하지만 녹고 있는 모습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진 촬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병 시리즈인데, 화병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었어요. 그래서 길다란 베이스 형태랑 그다음에 좀 낮은 팟 형태의 두 가지로 진행을 했었는데,
길다란 베이스 형태는 이제 사라지는 부피가 꽂히는 그런 형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부피가 흙이 담기면 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젝트 초반이다 보니까 저희 그 을지로에서 현장 로케로 촬영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우연을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못하고 진행한 거라서 우연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촬영한 다음에 꽃까지 꽂는 형태로 갔었고, 요거는 실제로 판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흙이 담길 부분들을 베스밤으로 처리를 해서 디자인했었고요. 마지막에 다육이로 장식을 했었는데, 결국엔 다육이가 저희가 그 배수를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많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손으로 콘크리트 뚫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베스밤 프로젝트를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거푸집이 가지고 있었던 좀 형태적이나 그런 특성, 물질적인 특성들이 좀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거푸집으로서 했었던 것 같고, 새로운 텍스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무늬목 시리즈인데 이현미 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401 시리즈 그 무늬목 시리즈 첫 시작을 하게 된 401 프로젝트를 소개할 이현희라고 합니다. 저희 40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작업하던 방식과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이전에 저희가 작업했던 것들은 이제 물성이 가지고 있는 우연적인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집중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가 오브제 단계에서 머물렀다면 처음으로 이제 전시 제안을 받고 전시에 참여하게 된 형태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스케일 중에서 가장 컸던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혹시 뭘로 보이시나요? 대답을 제가 하자면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잘 듣고 계시죠? 저희 이제 주로 사용한 재료는 톱밥과 고무액, 나무의 추출물들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사실 시작은 공간 제안을 먼저 받게 되었어요. 이 공간은 기존의 가정집, 일반 가정집으로 사용되던 공간이었고, 그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에어비앤비로 사용을 하면서 한 차례의 변화를 겪었던 장소였습니다. 기존 강화마루로 덮여있던 장소에 저 정사각형으로 커팅을 해서 콘크리트 표면을 드러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이 처음부터 저희한테 배정됐던 건 아니고, 장소 특정적이라는 주제를 잡고 저희가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하는 스팟을 정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했던 장소는 바닥이었고, 그렇게 잡았던 이유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표면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희는 사실 나무가 되게 친숙한 재료잖아요. 나무가 지금 안고 있는 바닥도 그렇고 나무 표면을 띄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나무일까? 저희가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판이나 강화마루 같은 거는 되게 익숙한 나무의 그 무늬를 띄고 있는데 그게 진짜 나무인지, 그리고 플라스틱이지만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한테 기대하는 표면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지 라는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과격한 단어를 흉내낸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무를 흉내내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라 나무부터 나온 재료들을 이용하는데, 근데 저희가 표면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재료들을 사용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재료를 저희 앞에 보여드렸던 그 톱밥과 고무액을 섞은 재료를 이제 드러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뭐 의자가 된다든지 하는 형태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담백하게 재료들을 드러내고 형태를 좀 제거하자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아까 드러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작업 방식을 가져와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처럼 저희가 만들었던 고무과 톱밥이라는 재료를 그 장소에 푸어링 해가지고 제작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았고, 사실 톱밥이라는 게 자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보니까 색깔이나 형태의 크기, 입자 등이 되게 특정되지 않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성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톱밥마다 가지고 있는 조금씩 다른 색깔, 조금씩 다른 입자들을 이게 무늬를 만들어냈을 때 재밌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로 타설된 바닥에 플로링을 해서 작업을 해보자 라고 진행을 했었었고, 크게 3단계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크기가 6m 다루는 되게 큰 크기였다 보니까 목업을 그 10대1 사이즈로 목업을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60cm, 60cm라는 그리드 안에 작업을 했었을 때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물량 산출 과정을 진행했었죠. 결국에는 산출을 조금 잘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게 돼서, 조금 이게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조금 잘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남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과정은 목업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사실 재료는 톱밥과 고무액으로 2가지를 사용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작업했을 때 콘크리트나 거푸집 같은 거는 이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떨 때는 되게 거푸집이 빨리 부서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단단해가지고 물을 아무리 뿌려도 잘 녹지 않기도 하고, 이런 재료에 대한 스터디가 있었다면, 재료는 너무 명확한데 이 촉감이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실 이걸 조합을 했을 때 저희는 푹신푹신한 정도가 그 고무액 때문에 푹신푹신한 느낌이 좋은데, 손으로 눈에서 보이는 위치에 만졌을 때와 이게 발로 밟았을 때 촉감이 되게 다르다고도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합 비율을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이게 보면 사용된 톱밥은 같은데 조합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도 무늬 그런 크기들이 다른 게 보이시더라고요. 그 아까 의자로 돌출되는 부분을 스터디하려고 했었던 사진입니다. 이제 재료별로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늬 패턴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패턴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여기서 아무리 자연스럽다고 해도 그게 자연스러운 무늬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패턴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정했던 이 그리드 안에서 재료들이 최대한 한 그리드 안에 3가지나 2가지 조합들이 섞이게, 한 가지 그 그리드 안에서 한 가지 재료만 사용되는 일은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서로 위아래로 섞이는 형태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그리드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닥에 놓고 보니까 1m 이상 같은 재료가 사용되고 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드를 더 잘게 쪼개서 진행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톱밥이 그 베딩, 햄스터들 베딩하는 톱밥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말고 제재소에서 나온 진짜 나무를 깎아서 나왔을 때 그 부산물들인 그 톱밥 같은 경우에는 또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한번 이제 나무를 깎을 때 한 번 태우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컬러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합 실험을 했었습니다. 네,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바닥에 까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게 새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테이프들로 연결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같이 고무액 때문에 이렇게 들려 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좀 더 처리를 깔끔하게 할 거라는 생각들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우드락을 깔았고 그 위에 이제 패턴지를 덮었고, 덮은 다음에 저는 약간 이 작업하는 영상을 보면서 끝에서부터 작업을 하는데 뭔가 물결 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근데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암모니아가 있어요. 기억나요. 콜록콜록 하면서 작업을 했었다. 그 되게 저희는 고무액이랑 톱밥이니까 뭉쳐가지고 펼치면 되지라고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굽고 하니까 그 물질을 다루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이런 스케일에서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토킹트리스 영상. 사실 이게 그 음악이 정말 아름다운데 아쉽네요. 음악이 없이. 샀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국적 팀들이 참여했다 보니까 각각의 나라에서 찍은 영상들, 일상 영상들을 보내달라고 했었었고, 그래서 LA에서 찍은 나무들, 이렇게 한국에서 찍은 나무들 다 섞여 있는 일상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갑자기 길 가다가 그 아르코미스가 근처 나면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고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그 나라가 여러 개다 보니까 준비팀으로 주로 회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전에도. 근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니까 그 과정들이 좀 더 돋보이게 된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탈리아 팀. 미국 팀. 이게 여기는 이제 실제 자르디니에 있는 나무들을 3D 스캐닝을 다 하고 수종을 다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일단 그리고 설치하는 모습들. 저희가 이제 1차 설치 후에 이제 뿌듯했던 장면인데, 1차 설치라고 말을 하면 이 뒤에 또 많은 착오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1차 설치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저희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같이 전시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주변에 작업하는 작가들 작품을 이렇게 보양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주의해서 봐주실 거는 패턴들이 되게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이전까지 저희 혼자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과 작업을 같이 할 때 그게 서로한테 영향을 어느 정도에 끼치는 데에서 약간 중요성을 인지를 좀 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을 설치하고 나는데 저희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사실 여기 설치했던 작가님의 작품이 빛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제재소에서 갖고 온 톱밥이 색깔이 조금 세다 보니까 그 색깔이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했던 부분을 다 드러내고 다시 채우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앞에 밑에 깔았다던 패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나니 여기 빛의 색깔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작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다음에 다른 작가들이랑 작업을 할 때 함께하는 시너지가 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완성 사진이고요. 완성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제 뒤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남아있던 시점이었는데,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재료가 가지는 촉감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저희도 이제 전시를 처음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그 전시장을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번 밟아보고 이게 처음에 작품이라는 걸 인지를 못했다가 밟아보면서 느낌이 다르네? 바닥의 느낌이 다르네?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목을 끄는 포인트가 됐던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의 이제 뒤에 나왔던 작업을 민지아님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의 영상은 마지막에 네, 뭐 마지막에. 보시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모디노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로 파생된 프로젝트 PM을 맡은 유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 내부 팀 외에 다른 팀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 그리고 이제 시제품으로 만들기까지 고군분투했던 그런 작품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주최하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인 DDP 디자인 페어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과 디자인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소상공인에게는 이제 제품을 프로모션을 하는 기회를 주고, 디자이너에게는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페어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주로 기술력을 가진 장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새 제품 제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신진 디자이너로서 그런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도전하고 싶은 팀들이었고요. 저희 스타프 역시 디자이너로 참여해서 소상공인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DDP 디자인 페어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고, 저희는 DDP 플랫폼 안에서 디자인 협업을 기대하며 다른 팀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DDP 디자인 페어의 매칭은 꽤나 신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서로 희망하는 팀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만약에 서로가 원하게 되면 매칭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매칭이 시작되고 제품 개발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정도 소요가 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매칭이 되면 서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이제 같이 논의를 통해서 제품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워크숍이나 멘토링까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저희 스토프와 콜라보레이션한 팀은 이 게릴라즈라는 건축 베이스의 디벨로퍼 팀인데요. 이 팀은 낙후된 도심 속의 숙박시설을 청년 코리빙 하우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낙후된 시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여관하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 장판을 주제로 디자인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격한 공감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판은 자식 생활을 대표하는 소재고 이미 평상으로서 이 마감재 효용을 입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감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한 무늬가 되게 다양해서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이건 이제 장판 스툴의 렌더링 이미지인데요. 스툴은 기본적으로 1인을 위한 가공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다인 평상이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커뮤니티가 발생한다는 함축적인 개념과 함께 점과 선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도상적 언어를 형태에 적용하였습니다. 점과 선이 합쳐질 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다며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이어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요. 그래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진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만들어진 저희 시제품의 이미지이고요. 이제 앞으로 장판 스툴의 구조와 제작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나무가 아닌 장판의 비닐이라는 물성이 적극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한 구조는 짜임과 엮임입니다. 이 장판과 목봉이 짜이고 엮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스터디를 거쳤어요. 자판과 밑판 같은 경우는 한옥에서 사용되는 폐 목재를 사용하였고요. 그 사이를 목봉으로 구조를 세우고 장판의 인장력을 이용해서 접착제 없이 이런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장판을 구해서 다양한 위빙과 엮임을 스터디 해봤는데요. 이러한 스터디를 통해 많은 패턴을 상정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색 조합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평면적이어서 저희는 입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저희는 목봉을 사용했습니다. 목봉에 이제 장판을 엮어서 1:1 모법을 제작해 본 사진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장판 엮기의 달인이 되었어요. 이 과정은 이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저희의 수작업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무사히 이제 시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3주 동안 DDP 디자인페어 홈페이지에서 시민 투표가 진행되었고 저희는 운이 좋게도 최종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DDP 디자인페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많은 시민들한테 소개될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장판 스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 언택트 시대에 지금은 잠시 멈추었던 커뮤니티에 대한 부재를 소재로 그런 노스텔지어를 꿈꾸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 이제 모니목 프로젝트의 마지막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네네. 네, 다음 프로젝트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1895년에 시작을 해서 2년마다 미술이랑 건축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국제 미술전인데요. 요번 행사가 건축 비엔날레였고,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21일인가까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중간에 10월 초였나? 10월 초에 잠깐 참여를 하고, 10월 초가 맞나요? 10월 초에 잠깐 참여를 했고, 그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번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스토프는 한국관의 작가 중에 이제 한 팀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관 주제는 퓨처스쿨이었는데요. 네, 퓨처스쿨 말 그대로 미래 학교인데, 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배우는 학습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좀 열린 플랫폼 같은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난민 문제, 그다음에 기후 위기, 혁신 이 세 가지 주제를 베이스로 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관이라고 한국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요. 되게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문제들에 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화두에서 이 프로젝트, 이 퓨처스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그 중에서 스토프는 터킹 트리스라는 그 큰 주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모였는데, 저희 스토프는 4팀 중에 한 팀이었고, 나머지 3팀은 뭐 이탈리아나 저기 뭐 그리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밀레니얼 건축가들로 이루어진 팀들이었습니다. 터킹 트리스는 말 그대로 이제 말하는 나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보자. 그러니까 나무들도 그들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하고, 그들도 사회적인 관계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치유하는 방식이 있고, 그들도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 그거를 건축가들의 시선에서 좀 들여다보고자 했고,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만들었던 웹사이트의 그 설명글인데,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희 터킹 트리스 팀 자체가 젊은 건축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땐 이 어떤 건축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이제 기성 세대들이 축적해온 지식을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저희가 습득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축적을 했다면, 요즘 세대들은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쌍방향적으로 이런 지식들을 습득해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학습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게 있었고,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 나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재료이고,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본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 나무라는 그 요소를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좀 보수적인 그런 경계를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연구해 봅시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인데 영상은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전시 티저 영상인데, 짧은 영상인데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스토프, 그러니까 터킹 트리스 내에서 스토프가 가지고 있었던 소주제였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낯선 표면을 찾아보자.
거였고 저희가 아무래도 물성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순수하게 나무의 물성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고 좀 더 메이커스의 관점에서 저희가 익숙하지 않았던 지금 이런 표면과 같이 바닥 저희가 밟고 있고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표면이랑 굉장히 다른 나무의 표면을 찾아보자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일단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 나무, 그러니까 tree라는 것과 wood라는 게 사실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나무면 나무, 목재면 목재지 했는데 그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나무가 풍경 속에 있을 때의 그들이 가진 표면과 그게 일련의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서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표면이 저희에겐 다르게 느껴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를 심지어는 흉내를 어떤 방식으로 흉내를 내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일상 속으로 굉장히 깊게 체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그 간극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했던 사진들을 샘플로 몇 개 사진만 들고 왔는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를테면은 뭐 나무의 껍질이라던가 껍질 같은 건 부산물이잖아요. 저희가 목재를 만들기 위한 부산물이고 그리고 톱밥도 특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깎여 나가면서 생긴 부산물들이고 그런 부산물들과 그리고 열매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어떤 중심 물질들이 일단 첫 번째로 분류가 됐고 표면을 만드는 중심 물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중심 물질들을 엮어줄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엮어줄 수 있는 응집제도 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뭐 홍진 아니면은 뭐 고무 그다음에 뭐 닭종이 같은 것도 사실 얘네들이 닭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마르면서 응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엽록소를 추출해 보기도 하고 막 끓여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화학 물질의 단거도 추출도 해보고 그다음에 각종 나무 열매들로 염색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들 중에 몇 개 살아남아 있는 것들을 여기 오프라인으로 전시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굉장히 많은 샘플러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고 이런 일단 좀 긴 기간이 본의 아니게 소요가 돼서 저희가 샘플러들을 되게 오랫동안 모아오게 됐어요. 이게 저희가 작년 초반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갑자기 팬데믹이 확산이 돼서 극심해지면서 그게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을 만들어냈어요. 심지어는 이제 비엔날레가 세계 2차 대전 때 또 이제 한동안 좀 취소가 된 적도 있는데 그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고 취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년이 연기가 된다. 근데 1년이 연기가 되지만 전시 방식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 전시가 힘들어져서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실상 한 6개월 정도의 준비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1년 반을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희는 예산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했고 저희가 비엔날레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 중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전시 방식이 갑자기 변화하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아날로그 샘플들을 디지털화 시켜야 되는 그런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그거랑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가 간 이동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원래는 베니스 자르디니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르코 미술관에서 동시에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베니스 직접 갈 수 없다 보니까 그 관람객분들이 아르코 미술관에서도 이 전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아르코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동시에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전시로 좀 미디어 전시로 전환하는
실효성이 생겼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나무 표면 샘플링 작업에 더해서 아날로그 물성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디지털로 전환된 게 다시 아날로그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 시키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3D 스캐닝일 텐데, 3D 스캐닝을 통해서 일련의 어떤 디지털 정보로 전환을 하고, 그 정보들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적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무수한 그 정보들이 생략이 되거나 왜곡되거나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첫 번째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다시 아날로그화 되는 과정에서 3D 프린팅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재료적인 뭐 필라멘트의 특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수많은 그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상을 디지털 풍화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불렀는데, 그런 것들을 목격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직접 전시했던 샘플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제 표면과 그게 디지털 풍화를 거쳐서 디지털에서 다시 아날로그화 되면서 생긴 되게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표면들을 같이 병치를 시켜서 그 어떻게 보면 간극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샘플러들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좀 아카이빙하는 전시를 보드에다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스툴처럼 이 통나무에, 이거 조금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자 한 건데, 이런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나무 위에 다른 낯선 표면을 얹었다라는 개념으로 오브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르코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던 전경인데,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그 내 팀의 그런 정보를 쑤셔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들 되게 열정적인 팀이어가지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미디어 전시로 많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저기 이제 모니터로 전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나머지는 아카이빙이라던가 아니면 각자 그 어떤 프로세스의 결과물로 전시할 수 있는 오브제 같은 거를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르디니인데, 자르디니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어떤 오프라인 전시를 그대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제약들이, 현실적인 제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나름 되게 굉장히 만족하면서 전시를 완료를 했고요. 네, 여기까지 그 비엔날레 저희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조명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저희가 디자인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간에 설치까지 하게 된 실생활에 적용된 프로젝트이고, 최근작인 만큼 저희의 기술력이 총동원되었고, 저희 딴에는 최첨단의 작품입니다. 어떤 되게 좋은 감사한 기회로 반스건축이라고 하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선배랑 저와 최선원 군이 이 신용산에 위치한 엄청나게 60년이 된 구옥을 이런 와인바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곧 무너져 내릴 듯한 오래된 것과 새로 든든하게 구축된 새 것들이 이룬 어떤 조화나 긴장감 같은 것들이 공간의 주요한 컨셉이었고요. 실내 공간 또한, 인테리어 또한 옛 것과 신구의 뭔가 조화가 이렇게
좀 어우러지도록 그런 걸 연출을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건축 프로젝트였고, 근데 이렇게 결과만 보시면 되게 깔끔하고 예쁜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거친 환경에서 폐가 같은 현장에서 조보급탕 의자에 앉아서 도면도 그렸고요. 멘붕이 와가지고 이 폐가에서 회의도 하고 하여튼 엄청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거칠고 냄새나고 소음이 가득한 현장에서 셋이 함께하고 있던 와중에 요 와인바의 클라이언트가 저와 이 선홍이가 스터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서 그럼 스터프에서 이 와인바가 완공이 되기 전에 어울릴 만한 조명을 좀 디자인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린 거는 그 건축주분들이 매일같이 현장에 오셔서 그 철근 콘크리트가 구축이 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구조가 구축이 되어가는 어떤 프로세스나 물성을 우리가 그 조명에도 녹여보겠다,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형태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의 주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 철근을 단순히 구부리거나 좀 꼬아서 형태적인 포인트를 주고자 했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철근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근, 그리고 철근과 철근을 연장할 때 단순히 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 번째에 커플러라는 하드웨어를 쓰게 돼요. 그거와 그리고 빗을 담당하는 전구, 이렇게 네 가지만을 사용해서 형태적으로는 좀 심플하고 재료적으로도 약간 순수함이 느껴지는 그런 라이팅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건축주분들한테 저희가 그 PT를 했던 제안서에 실렸던 렌더링인데요. 첫 번째로 보이시는 이 스탠드 등을 저희가 RC1이라고 이름 붙였고, 두 번째로 벽에 붙는 벽부 등을 RC2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모델명은 철근 콘크리트를 RC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꼬르비제 이 LC 시리즈들을 되게 좋아해서 팬이어서 약간 그 언어적인 오마주를 조금 의도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과정 사진인데요. 그 건축 공사가 진짜 흡사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그 안에 매입될 부속품들이나 그 가공품들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을 했어야 됐고요. 그거를 작업실로 이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전문 분야인 거푸집을 만들고 그 전선들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면서 섬세하게 붓고 붙이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철근 또한 저희가 밴딩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구가 이렇게 예쁘게 얹혀질 수 있게끔 가공을 해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콘크리트와 체결을 하면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그냥 납품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돈을 아껴보고자 직접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은 저희 작업실 벽에 저 오빠 둘이 벽이 막 부셔질 듯이 막 받고 있으니까 되게 근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얼른 그 신영산에 있는 와인바로 가서 전선 막 피복 벗겨내고 손도 막 다 까지면서 밤새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건 현재 운영 중인 와인바의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밴딩된 철근 스탠드에 전구가 올려진 RC1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벽부등인 RC2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RC1, 2가 같이 연출된 공간도 있고,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또 다른 작가분들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다른 작품들과 함께 어우러진 이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최첨단 RC 시리즈의 설명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저희의 3년간 활동했던 작업들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작품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다들 본업이 있으면서도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왔다는 거를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만의 뭔가 색깔을 찾아 나가면서도 스타일이나 스케일에 얽매이지 않는 좀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 순서는 S에서 이제 랩 M0의 신태호 디자이너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재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연구 활동으로 통해서 소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탐구하고 그 가능성을 증폭시켜서 더 자유로운 결과물을 이끌어내시는 디자이너 분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태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스토프에서 저도 이제 강연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보고 나니까 사실은 생각하는 지점이 이제 비슷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제 생각을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제가 한 10년 정도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어떻게 생각이 변천해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소재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소재에 관심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회복하기라는 주제고요. 물질 세계에서의 소재가 이제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물질 세계인데 거기서 어떻게 소재를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물질 세계라고 이제 불리는 세계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미지가. 대충 이제 택배 박스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 안드레아 고스키라는 사진 작가가 있고, 그 작가의 작품인데, 어디를 찍은 거냐 하면은 아마존의 물류 창고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 택배는 매일 받지만 사실 그 택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떻게 쌓이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작가는 그 창고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건은, 사물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의미를 보자면은 사실 이제 그 매터리얼 컬처라고 하는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환경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물이라는 거,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 사물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기준이 결국 이제 물질 문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트리얼이라는 말이 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매트리얼리즘이라고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트리얼즈라고 우리가 소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 소재는 매터라는 물질이라는 어원에서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 어원은 사실 이제 그 로마어로 마더에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라는 뜻에서 매트리얼이 나왔고 물질이 나왔고, 그 물질에서 물질 만능주의까지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그 어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들은 결국은 땅에서 온 거고, 그 땅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엄마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소재를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사고의 체계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물질 세계이고, 그 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물이 있어야 되죠. 물질이 구체화된, 형상화된. 그리고 그 사물은 이제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소재는 작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 소재를, 물질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물로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 이제 사물을 이해하는 게 물질을 이해하는 거고, 그게 세상을 이해하는 거다 라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사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영상인데, 요거 보시면 이게
네, 그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뭐 약간 뭔가 부시고 있고 철거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가가 마이클 랜디라는 그 영국 작가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 분해를 한 거예요. 한 장소에서. 그래서 영국의 우리나라 옥스퍼드 서커스인데 우리나라 치면 종로에 빈 상점을 대여를 해서 그 상점에서 컨베이어 벨트랑 분해하는 걸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소유물이 7,000개가 넘는 7,227개 되는 그 소유물을 이제 다 분해를 한 거죠. 물질별로. 그래서 그걸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품명이 이제 브렉다운이고 키워드를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7,000개가 넘는 자신의 소유물을 보통은 우리 이제 삶 속에 감춰져 있죠. 우리가 뭐 서랍 속에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꺼내나고 봤을 때 이제 7,000개가 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다 버리고 난 후에는 가장 이상적인 이제 소비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물들을 다 버리고 난 후에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 이를 닦으려면 칫솔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 수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 없이는 사실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 거죠. Shop to shop. We have become a nation of consumers. Our primary identity has become that of being consumers, not mothers, teachers, farmers, but consumers. The primary way that our value is measured and demonstrated is by how much we contribute to this arrow, how much we consume. And do we? We shop and shop and shop, keep the materials flowing, and flow they do. Guess what percentage of total materials flow through this system is still in product or use 6 months after their date of sale in North America? 50%? 20? No, 1%. 1. In other words, 99% of the stuff we harvest, mine, process, transport, 99% of the stuff we run through this system is trashed within 6 months. 네, 요거는 여러분은 보셨을 수 있는데 스토리 오브 스톱이라고 이름이 어떻게 스톱이긴 한데 스토리 오브 스톱이라고 어떤 물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박사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물건이 대체 어디서 만들고 누가 만들고 어떻게 버려지지? 그래서 10년 동안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잠깐 그 시스템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이런 물건들이 99%는 버려지고 1%만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시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사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지 생산하고 버려지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를 지칭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라에서든 기업에서든 소비자라고 지칭하지 다른 어떤 명칭으로 지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로만 인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Shop.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인류가 사는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1500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은 인구는 14배 늘었는데 생산은 240배 늘었다. 그 말은 한 사람당 필요한 그 재화의 양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도 연장선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뭐 도구들이 이렇게 그냥 쫙 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심점을 향해 있죠. 한 곳으로. 그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시면은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이제 다 도구가 있게 되는 그런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물건을 사고 우리가 물건을 활용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연장선상에 밀리기 위해서 기능을 밀리기 확대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손이 닿는 손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작업이고요. 작가가 한 작업이고 거기서 이거는 이제 쿠퍼 휴잇이라는 그 뉴욕의 뮤지엄에서 했던 전시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전시의 타이틀이 이제 Tools인데 도구들이고 Extending Our Reach에서 우리의 끝을 늘리는 방향으로 도구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설명하자면은 뭐 우리는 모두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자신, 인류라는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게 이 전시의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 내린 것은 이제 앞서 그런 쭉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물건을 원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 그 물건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시스템하고는 끊어져 있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첫 번째 단계로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사물하고 맺는 관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물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thing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이 어떤 거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기능이 있는 것은 오브젝트라고 해요. 뭐 컵이라고 하면 물을 담아서 마셔야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잃는 순간 얘는 그냥 띵인 거죠. 그래서 컵이 깨지면은 얘는 띵이에요. 컵을 더 이상 컵이라고 부르지 않죠. 근데 이 컵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면은 얘는 또 컵이 아니고 또 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컵은 돌아가신 뭐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이야. 그럼 이제 저에게 거기에 의미가 붙게 되고 기존의 컵들하고는 다른 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을 띵 티어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물하고 물건하고 개념들이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영화 영상인데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히스 레저가 분한 영화인데 영화 내용은 이제 두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서 하지만 이 미국의 서부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잠깐의 사랑이고 하지만 서로의 기억을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을 하고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히스 레저가 그 사랑하는 상대를 생각을 하는데 옷을 통해서 생각을 해요. 그 옷장에 걸려있던 옷, 그러니까 추억이 담긴 옷을 몇십 년 동안 간직을 하고 그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옷을 통해서 다시 그 남자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했던 작업하고 연결이 돼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옷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모았어요. 옷을 모으고 그 옷을 통해서 이런 꼬우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의자를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타이틀을 제가 잡은 거는 이제 리러브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옷을 꼬아서 아니면 옷을 재활용해서 만들면은 리유즈나 리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나의 감정이 이제 어태치먼트 되면은 리러브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앞서 그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우리를 나타내는 표현 수단이고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리러브라고 붙였고, 요거는 이제 그 글에 대한 설명인데 개인적인 감정이 어태치먼트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들을 케어하는지에 따라서 리유즈가 아니라 그 펑션을 넘어서서 펑션을 리유즈라고 하지만 리러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이제 서도라는 작가의 작업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 있는데 이것도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 have a mutual friend who was giving up this flat, and so I took it. I never lived
anywhere else in New York City. This is the first and the last place. But the whole process is to remember the space and also somehow memorialize the space. I think the gesture of rubbing is very loving gesture. So I made the connection between rubbing and the loving, and that's how the title came about. 이 소도 작가도 이제 loving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어떤 거냐면은 rubbing, 그러니까 긁는 작업하고 사랑하는 작업하고 비슷하다는 의미를 차용을 했고, 그리고 이 공간이 그 서도우 작가가 뉴욕에서 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그 실제로 거주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주했던 공간을 나중에 떠나서 다시 가서 우리가 탁본이라고 하잖아요. 탁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공간을 이제 되살려내는 그런 의미를 지닌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 서도우 작가가 이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제가 그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맞닿는 부분이 꽤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감정이 서로 연결되고 그런 기억들이 추척이 되면은 옷이라는 게 결국 단순히 그냥 옷이 아니라 작은 건축이다. 그리고 건축도 작은 옷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나를 둘러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고 나를 감싸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여기는 서울역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역. 근데 지금 서울역은 리노베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구서울역이고 그래서 문화역 283가 해서 어떤 그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전시관에 개관 전시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의뢰가 왔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런 목재들이 있는데 버리기 너무 아깝다. 이걸 가지고 개관 전시를 해보자. 그래서 디자이너들이나 작가들에게 섭외를 해서 이 소재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작품 활동을 해주세요 라고 의뢰가 왔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목재들, 특히 나무 틀, 그러니까 그 도어 틀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어요. 벤치를. 근데 벤치를 만드는 방식을 조금 더 여기 앉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앉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만질 수 있게 네, 그런 벤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여기 속살을 좀 드러내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다시 맺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남겨 있는데 그것들을 단순히 그냥 버리거나 혹은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속살을 드러내서 그 속살에 앉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이틀이 이제 리러브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됐었고요. 키워드로 설명드리자면은 이전에 사실 옷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누구도 아니고 나만이 입고 있는 옷이고, 하지만 그 서울역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개인적인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서울역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 한국 사람으로서 서울역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적인 집단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과거로부터 온 소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관계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건물하고 건축하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집중을 했었고, 사실 그거는 롱저비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롱저비티는 장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주기를 오래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하고 건축물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물하고 건축물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서울역을 리노베이션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시고 새 건물을 지으면 되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 건축물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레노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롱저비티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롱저비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것만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오브젝트의 건축물의 주기를 늘리는 것,
삶을 늘리는 거, 오래 쓰는 것도 이제 지속 가능성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단계별로 봤을 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접하는 것은 사물이고 물건이지만 그 안에 시스템들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영상도 아까 보셨던 그 스토리 오브 스타업의 영상 중에 부분을 Have you ever wondered where all the stuff we buy comes from and where it goes when we throw it out? I couldn't stop wondering about that, so I looked it up. And what the textbook said is that stuff moves through a system from extraction to production to distribution to consumption to disposal. All together, it's called the materials economy. Well, I looked into it a little bit more. In fact, I spent 10 years traveling the world, tracking where our stuff comes from and where it goes. And you know what I found out? That is not the whole story. There is a lot missing from this explanation. For one thing, this system looks like it's fine. No problem. But the truth is, it's a system in crisis. And the reason it's a system in crisis is it's a linear system and we live on a finite planet. And you cannot run a linear system on a finite planet indefinitely. People... 그 영상이 한 1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기 앞단이에요. 방금 보신 게 앞단이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했는지 내가 보니까 이게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거 아닌 거야. 왜 아닐까? 왜냐면 얘는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하고 폐기까지 리니어로 가게 되면은 그냥 계속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의 마지막이거든요. All along this system get united, we can reclaim and transform this whole linear system into something new. A system that doesn't waste resources or people. You see, what we really need to chuck is that old school throwaway mindset. There's a new school of thinking about this stuff, and it's based on sustainability and equity. Things like green chemistry, zero waste, closed loop production, renewable energy, local living economies. It's already started. 네. 그래서 중간에는 각 파트별로 생산이면 생산, 유통이면 유통,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어주고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뭐 찾아보면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이라서 오픈되어 있는 영상이라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리니어 이코노미라 해서 선형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순환 경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로컬 플라스틱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강예술공원의 아트 퍼니처로서 이제 설치가 된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사용된 소재가 이렇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소재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이슈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미 지구의 인류의 최대의 발명품이지만 인류의 최대의 쓰레기가 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이슈를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고, 그래서 이제 가구를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이제 갖게 됐고, 이 가구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다 이제 서울에서 그 수거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그 서울의 쓰레기로 서울 사람들에게 쉼을 주자라고 해서 제작을 했었고, 실제로 한강예술공원에서 가시면은 이 안에서 뭔가 쉼이 되는 작은 건축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컬라이즈를 해야 된다. 이 소재를 로컬라이즈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그런데 우리 쓰레기는 또 중국으로 다 보내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재활용한 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쓰고 중국으로 보내고,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중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내고,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다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게. 근데 그 기준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즘이라고 해서 이 세계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해 라는 게 한때는 대세였었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로컬라이즈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설치까지 완료된 프로젝트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오브젝트가 아니라 뭔가 다른 관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질문들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은 왜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재활용 시스템은.
그래서 그 질문을 해봤을 때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게 우리가 사실 생각했던 어떤 그 시스템의 사이클은 굉장히 무겁고 느슨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쓰레기라고 인식되는 순간 아무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단단하고 그리고 작게 만들어야지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단단한 사이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라는 게 나랑 그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나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고 결국은 나의 자신일 수도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게 그 예전에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디글로벌리즘, 또 벗어나야 된다. 그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 중심화됐다는 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 중심을 벗어나야 된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연장성산으로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M0라는 타이틀이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이제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재활용 용품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언더 서피스라는 지금 브랜드를 내고 있어요. 언더 서피스는 표면을 그 아까 서피스라는 단어도 사실 나오긴 했는데 표면을 언롤하다, 그래서 표면을 펼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표면으로 인식을 하지만 그 표면을 펼치게 되면은 거기에 소재가 있고 그 소재를 보게 되면 거기 시스템이 있고 그럼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타이틀을 브랜드 이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국내에서 버려지는 페트병들을 재활용해서 펠트 소재를 만들고 그 펠트 소재를 가지고 데스크 용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데스크 용품을 만들고 더불어서 단순히 데스크 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피스 혹은 우리 생활 전반적인 제품들, 가구들을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선형 경제 아니라 순환 경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워드예요.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날의 상품은 내일의 리소스가 될 수가 있고 어제의 가격으로 될 수가 있다 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쓰고 버리면은 이거는 자원이야. 그럼 내일의 제품이 될 수 있는데 싸니까 어제의 가격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왜 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의 리소스죠. 리소스 오브 투마로 이게 중요한 키워드고 그래서 저는 내일의 리소스, 내일의 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시스템을 보고 거기서 나온 것을 재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또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이슈만 보더라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그럼 뭔가 그것들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소재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들을 해야 되고 그런 연구들이 결국 큰 길을 만들어 내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그 코난이라는 만화 아시나요? 되게 오래전 만화인데 70년대에 나왔던 코난이라는 만화 보시면은 거기에 인더스트리아라는 이런 그 가상의 도시가 나와요. 그 만화의 배경은 이제 핵전쟁 이후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살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코난은 이제 섬에서 자연에서 살게 되는 그런 만화의 배경인데 이 인더스트리아라는 곳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빵을 먹고 있는데 그 빵을 만든 소재가 이 쓰레기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핵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사례잖아요. 근데 쓰레기 가지고 어떻게 빵을 만들어 말도 안 되지 만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쓰레기라는 것을 자원화해서 우리 생활을 활용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빵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가디언에서 영국 가디언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먹는 그 미생물을 발견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그런 또 사업으로 연구 활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We actually thought 우리가
미생물,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소재들인 거예요.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 왼쪽에는 여러분도 아시죠? 먹는, 그러니까 가짜 고기, 페이크 미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언리미티드라는 그 미국 회사인데 페이크 미트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햄버거에 적용해서 만든 거고,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빌 게이츠는 햄버거를 좋아한대요. 근데 왜 투자를 했냐면은 빌 게이츠는 햄버거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인데 맛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고기랑. 그래서 이거 되겠다.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 크고 있는 회사고, 왜 육류 소비가 이제 안 좋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좀 세계적인 배경을 보자면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육류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환경 오염이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소재가 나오게 된 거죠. 가짜 고기. 여기는 이제 버섯 균사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저도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버섯에 보면은 뿌리 부분이 있어요. 포자로 인해서 발현되는 게 이제 균사인데, 균사가 그 체를 이루면은 균사체라고 하거든요. 군집을 이루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축에서 적용한 버섯 균사체 소재고, 저거는 이제 패키지에 적용한 버섯 균사체 소재고, 여기는 이제 비건 가죽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죽인데 동물을 죽이지 않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인애플 껍질을 활용해서 만든 가죽이고, 저거는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소재들이 결국은 새로운 기준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아까 그 재활용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출시 예정 중인 소재 중에 이제 텀블러가 있는데, 이 텀블러 소재는 나무에서 셀룰로스를 추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미네랄과 혼합해서 만든, 그러니까 사출이 가능한 소재로 지금 나오고 있고, 현재 텀블러로 만들어서 지금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의 생각의 흐름인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사물하고 맺는 관계에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스템들이 있었고, 그 시스템을 보다 보니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모든 바탕은 결국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물질 세계라는 곳에서 물질을 어떻게 이해할 건지, 사물을 어떻게 이해할 건지에 대해서 달려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세미나를 같이 기획한 고영준이라고 하고요. 넥서스의 고영준이고요. 일단은 Q&A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부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스토프 연사분들께 온 질문인데요. 비닐 장판 스툴 만드신 분, 아이디어와 실행 과정이 인상 깊은데 그 스툴로 설치 및 행위적인 프로젝트는 진행하셨는지 확장해 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그 스툴 프로젝트 이제 장판 스툴,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 퍼포먼스나 그런 거를 딱히 기획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여관을 재활용하는 게릴라즈라는 팀과 함께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그 폐자재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한 그 폐장판들을 재활용한다라는 개념도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고물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폐장판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세척하고 소독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장판 스툴로 만든 그 과정 자체도 사실 아카이빙을 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이게 좀 길게 봤을 때 뭔가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리사이클링이 되게 중요해졌으니까 이런 장판 같은 게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장판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 이제 강화마루 뭐 장판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어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개념에서 나중에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부러 질문 세션을 이제 각 세션이 끝난 다음 바로 하지 않고 이제 두 분이 모두 끝나신 다음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스타표, 신태우님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연을 보시다가 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스타프 제가 먼저. 선공. 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뒤에 숨어서 몰래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실무자, 그 건축 쪽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흥미로운 이런 그 소재를 뭔가 다시 재활용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사실 너무 신선했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건축에서도 계속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고, 뭐 패시브 건축, 뭐 친환경 건축에서 그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사실상 이게 진짜 건축에서 소모하는 재료가 어마어마하고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이 건축에 적용이 되면은 굉장히 큰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얼핏 그 실내 그 마감재 그거를 봤는데, 그런 거랑 포함해서 뭔가 외피, 그러니까 건축물 외피나 아니면 뭐 설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건축의 규모를 보면 사실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브젝트 작은 제 주위에 있는 사물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범위까지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런 시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신소재들, 바이오 소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버섯균사체도 건축가 그룹에서도 이제 많이 실험들을 하고, 네. 그래서 하시는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재를 보고 그 소재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도 네,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쭉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랄까 적은 인원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그룹을 이뤄서 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거는 어떻게 모이게 되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모여서 이런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모이게 된 거는 굉장히 사실 다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그냥 편하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생각이 있니? 근데 다들 되게 열정적인 친구들이어서 다들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그 같은 결과물을 내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협업이라는 게. 거기서는 저희도 아직 좀 실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PM이 별도로 있고, 그 PM이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뭐 결정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배려도 필요하고, 그런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지금 저희가 아직은 뭐 큰 수익이 나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갈등이라던가 마찰이 이런 게 있었던 적은 없는데, 혹시나 뭐 추후에 뭔가 그런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걸린다면은 그때는 좀 더 뭔가 이상적인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와중에 질문이 2개가 올라왔거든요. 처음 질문은 신태호 연사님께 온 질문인데요.
사물에 대한 깊은 고찰과 재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하시고요. 버섯 균사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학생 신분에서 버섯 균사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균사체에 대한 공급 같은 것들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를 하자면은 이제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학생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강연을 듣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연사분들을 보고 이분들이 하는 어떤 연구나 작업들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시작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버섯 균사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뭐 마지막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버섯의 뿌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버섯을 우리가 포자 같은 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럼 기르면은 균사체가 형성이 되고 그 균사체를 가지고 이렇게 몰드에 넣어서 키우면은 이제 어떤 형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섯 균사체를 키우는 거는 뭐 어떤 특정 기술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실크를 뽑아내는 것도 어떤 거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버섯만 구해서 그 버섯 포자를 배양만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버섯 포자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제 인터넷 찾으면은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거죠. 온도, 습도, 그리고 뭐 빛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몇 주간 생장을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관심이나 어떤 연구가 그러면은 뭐 대학교를 다니시거나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오신 건가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게 사실 이제 제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제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물에 관심이 많았고 그 사물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사물 이면에 있는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재활용 시스템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또 넘어서서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발전이 돼서 이제 버섯 균사체라든가 이런 새로운 소재들을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스토프 연사님께 질문인데요. 실무를 하면서 스토프 작업까지 병행하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본업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단위로 뭉쳐서 그때그때 사실 쥐어 짜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행히 저는 건축사 사무소 재직 중인데 저는 이제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야근을 많이 안 하는 사무소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에 이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가서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본업이 바쁜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근데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야근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에서 그걸 좀 효율적으로 내가 좀 에너지가 있을 때 더 투자를 하고 이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또 다른 친구가 또 보완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특별한 그런 어떤 팁은 없지만 네 그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계속 이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팀원분들은 다 이제 지금 직장인으로 다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한 분은 지금 여기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은 지금 MIT에서 유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 그 비엔날레까지는 같이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5명이서는 각각 전시 디자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건축사 사무소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 디자인을 지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메타버스 말해도 됩니까? 메타버스 관련 그 공간 디자인 팀으로 들어가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희가 맞춰서 다 같이 건축사 사무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건축에서부터 건축에 뿌리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막 펼쳐나가고 있고 저희가 그 각자 본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들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게 재밌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신태호 연사님께 질문드릴 게 있는데 이제 혹시 그 뭐 본인이 학생인지 뭐 신분을 저는 밝혀주시고 이제 건축학과에 21학번으로 이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학년 70이라고 하고요. 어떤 물질의 그 본연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봤던 영상이 그 7,000여 개의 물건을 다시 분해를 하고 그걸 이제 같은 물질에 맞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사님께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제품을 만드시는데 그 제품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예시로는 이제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제 분해를 해서 데스크 제품을 만드셨듯이 그 어떠한 제품을 만들지 선정을 하시는. 네. 좋은 질문.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주창하는 게 Material Driven Design Methodology라고 해서 디자인 중심의 방법론이에요. 아니 그 소재 중심의.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마켓 중심의 디자인도 할 수 있거든요. 마켓에서 이거 잘 팔려.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소재를 중심으로 디자인하다 보면은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소재를 가장 잘 가공할 수 있고 활용이 되었을 때 가장 유용한 제품들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그 펜트레이인데 요거는 원래는 페트병을 가공을 하면은 펠트 소재가 만들어져요. 펠트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양털로 만드는 그런 건데 이 페트병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펠트 소재를. 그런데 이 펠트 소재를 압축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압축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레스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평면에서 조금 이체화될 수 있는 형태. 그랬을 때 그 펜트레이로서 가능성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보통은 트레이를 만들면은 잘 팔릴 것 같아. 그럼 어디에 넣어서 어떻게 팔까가 우선적인 생각인데 저희는 반대로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생활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선정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질문하실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스타프랑 신태효님 두 분께 궁금했던 점이 그 프로젝트 컨셉을 나타낼 때 스툴이나 의자를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스툴이나 의자를 해야겠다 하고 되신 건지 아니면 재료를 연구하다가 이걸 표현할 방법이 있어서 스툴이나 의자로 하는 게 맞겠다 하셔서 한 건지 꼭 가구를 하실 때 그렇게 의자 쪽으로 많이 하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네. 뭔가 특별하게 스툴을 먼저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제일 기본적인 가구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결국엔 물성에서부터 찾아낸 아이디어로 뭔가 오브제를 생산을 하는데 결국에 저희가 다 건축 공간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가 표면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규모의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현업에서는 약간 거의 이제 가상의 공간 작업만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것만 하다가 실무로 가서도 엄청나게 시간성이 긴 프로젝트들을 접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만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게 특히나 이제 사회초년생까지 범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저희가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그 중에는 스툴이 제일 접근하기 쉬웠고 방론적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의자가 가장 작은 건축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구조적으로도 견뎌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의 표면이 닿고 사람의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실험하기 가장 최적의 가구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건축가들 보면은 보통 이제 자신의 시그니처 되는 가구들이 의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약간 이상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건축을 내 디자인으로 표현해서 나만의 그 손에 들 수 있는 건축물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뭐 저도 학부를 이제 공간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제품 디자인이 아니라 석사는 제품으로 했지만 학부를 공간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가구에 관심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현 방식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이 또 2개가 들어왔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스토프 연사님께 질문인데요. 무대 디자인과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를 참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진행하게 된 계기와 방법이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무를 깊게 연구하셨는데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학생이라 연구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은데 과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할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 베니스 비엔날레를 계기와 방법. 제가 뭐 스토리는 되게 긴데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잠깐 유럽에서 잠깐 짧게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지인이 그분도 이제 건축을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큐레이터는 아니고 이제 작가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팀을 모을 때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다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이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활동하는 거 보고 같이 한번 해볼래 해서 제안을 해주셨던 거가 있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리고 이제 나무에 대한 연구에 대한 거였고, 이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연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학생이라서 이제 과학적 지식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일단 뒤에 질문 과학적 지식은 사실 저희도 이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작가님 보면서 저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그게 리서치가 바탕이 돼야 사실 이런 디자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커스의 입장에서 굉장히 단순한 소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과학적인 어느 정도의 습기와 어떤 온도가 필요한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익숙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나무의 어떤 물성에 저희가 좀 재미를 느꼈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표면을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 생활을 하시든 단독주택에 생활을 하시든 이 표면이라는 게 저희가 모르게 for material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 진짜 속성을 숨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표면을 깔아버리면 저희는 그 표면으로 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늬목도 내부에 뭐 MDF를 쓰고 위에 좋은 나무를 원목 무늬목을 바른다. 그거는 안에 사실 MDF인 거거든요. 그런 거라던가 뭐 강마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비닐인데 그 내부에는 사실 나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모순적인 부분인 것 같고, 장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법적으로도 장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텐션을 가지고 있는 재료고 짜임으로 엮이는 구조가 아닌데, 그런 어떤 물성과 그걸 흉내내는 어떤 물성, 그 다음에 그게 짜이는 물성, 그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저희가 시도할 수 있었던, 연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401 프로젝트가 재밌었던 포인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강마루는 짜임으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성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만들어진 표면인데,
근데 플라스틱이고, 근데 저희는 비워진 공간을 타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의 물성으로 할 수 없는 작업인 거죠. 그러면 김장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양생을 한 거죠. 양생을 하는데 그건 진짜 나무의 추출물들로만 만든. 그래서 그게 병치된 그 장면이 되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러한 어떤 나무의 특성을 좀 복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신트 원사님께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포함한 보통의 거대 담론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주의 환기, 화두 제시에 그치고 많은 한계를 아쉽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데 디자이너가 얼만큼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기여도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가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뭐 디자이너라고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디자인이라는 분야에서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정치인이든 아니 기업인이든 마찬가지로 각각 구성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점은 디자이너들은 의지가 강하고 변화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세우고 싶은 거죠.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유럽에서 공부를 할 때 누가 디자이너가 만든 입은 티셔츠를 봤어요. 근데 디자이너 won't change the world 이렇게 썼더라고요. 디자이너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그게 자조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만으로는 당연히 세상을 바꿀 수가 없죠.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을 바꾼다 할지라도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설득을 잘하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설득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렇게 제품을 만든다고 뭐 세상의 모든 제품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시작점을 통해서 이제 뭔가 설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옳은 거고 이런 방식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같이 따라와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걸 수 있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앞서 했던 얘기랑 사실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항상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소재를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도 소재를 들여다보고 제품을 선택하고, 소재를 알고 이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버려지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 원산지 보잖아요. 이거 중국산이야, 뭐 아니면 국내산이야 보는 것처럼 제품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아, 이게 어디 소재로 만들어졌고 어디서 온 거구나, 그리고 버려지면 어디로 가겠구나를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입니다. 저희는 스토프의 팀의 특성상 이게 저희 각자의 본업이 있고, 본업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업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토프는 항상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계속 순수한 그 시선에서, 그리고 순수하게 물성을 바라봤을 때 더 디자이너지만 조금 더 아카데믹한 그 관점에서 디자인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좀 키우고 싶은 게 있고, 계속해서 프로젝트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비전에서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태호 연사님께 질문인데, 이제 질문은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사이클 관련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강연하신 분들이 하신 말이 폐기된 플라스틱 중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이외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깨끗한 플라스틱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주 힘들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서페이스의 제품을 만들 때 이런 과정을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 소재로 이루어지는 제품들이 가장 베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소재는 분류하는 거가 일단 수작업으로 되기 때문에 힘들고 함께 혼합이 되게 되면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뭐 PP, PE, PS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혼합이 되면 안 되니까 단일 소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시작점으로 잡은 게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에요. 뭐 펜트레이도 그렇고 텀블러도 그렇고 이제 복합 소재가 들어갈 수 없는 제품들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제품들도 이제 버려지게 되면은 소재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단일 소재를 만들고 혹은 복합 소재를 만들더라도 분리가 쉬운 소재로 그게 이제 업사이클링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세션인 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NS 홍보해도 되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인스타그램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인스타그램에 그 더 스토프 디자인 검색하시면 저희 SNS가 있는데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하시겠습니까? 언더 서페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